반갑습니다. 철학 이야기의 권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묵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묵자의 이름은 적이며 맹자와 동시대의 사람이다. 묵자는 춘추 전국시대에 공자에 버금가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지와 생존 연대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는 묵자가 송나라 또는 초나라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공자와 같은 지방인 노나라 출신이라고 주장한다. 양계초가 고정하였듯이 그는 거의 노나라 사람임이 틀림없다. 묵자는 민중들에게 절대적 환영을 받았지만 지배층에게는 평가절하되었다. 사실 춘추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 초기까지만 해도 유무기 쌍벽을 이룰 정도로 천하에 가득했고 천하의 인심이 묵가에 쏠렸다. 그러나 그렇게 번성했던 묵가는 기원전 1세기경에는 자취를 감추었고 역사가인 사마천조차 묵적의 행적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현존하는 묵자에 대한 전기는 사마천의 사기 맹자 순경열전의 끝머리에 다음과 같은 짤막한 구절이 전해질 뿐이다.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서 성을 방어하는 기술에 뛰어났고 전룡을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은 그를 공자와 동시대 인물이라고 하고 혹은 공자의 후세 사람이라고도 말하여 분명치 않다. 묵자의 생존 연대는 대략 주나라 정왕 원년으로부터 10년에 이르는 기원전 468년부터 459년 사이, 공자가 죽은 기원전 479년 뒤 10여 년 만에 세상에 태어났다. 맹자는 기원전 372년에 태어났으니 묵자는 공자가 죽은 해와 맹자가 태어난 해의 중간쯤 되는 전국시대 초기 사람으로 추정된다. 묵자의 이름은 적입니다. 묵자의 이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원래 묵자는 자기의 성이 묵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묵자가 성이 묵씨로 바뀌었냐? 그는 묵자가 묵형이라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묵씨라고 불렸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묵형이란 죄인의 얼굴에 죄명을 먹으로 떠넣는 형벌을 말합니다. 보통 이마에 죄를 지었을 때 끔게 묵이라는 인두를 찢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도둑질을 하면 도자라는 문신을 새겨 넣은 적이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표식이 있냐 없냐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일종의 표식이었던 셈입니다. 오늘날에도 식육점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 확인하려면 도장을 찍듯이 그 당시에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런 표식을 찍었는데, 묵자도 이마에 아마 이런 표식이 있어서 묵자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묵자가 검을 묵자인데, 묵자의 피부가 되게 검어서 묵시라고 불렀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것은 그가 노동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족이나 고위층이라면 피부가 검지 않고 하였을 것입니다. 여하튼 묵자는 이 묵적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그가 지배계층이 아닌 피지배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묵자의 출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송나라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초나라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노나라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묵가 사람들은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아마 뚜렷한 기록이나 역사적 문헌들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서 역사가인 사마천조차도 그들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동양 철학자 양계초가 지 나름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 묵자는 노나라 출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묵자가 초기에 유가에 속한 사람으로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묵자의 출신 지역은 노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빈약한 자료들을 딸딸 끌어서 묵자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면, 묵자는 공자가 죽은 해와 맹자가 태어난 해의 중간쯤 되는 전국시대 초기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국시대 초기에는 여러 제자 백가들 사이에서 특히 유무기 쌍벽을 이루었는데, 유가를 그 당시 대표하던 사람으로는 맹자였습니다. 해서 맹자와 묵자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묵자의 핵심 사상인 겸해에 대해서 맹자는 지애비 지애미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남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나는 식으로 신랄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묵자가 살던 전국시대는 크고 작은 여러 나라로부터 분열하여 천자인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아랑곳 없이 제후들이 제각기 패권을 다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라 할 것이다. 주나라 천자는 천하를 다스릴 권능을 잃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봉건제가 완전히 없어졌던 것은 아니다. 옛날의 영주나 귀족들의 세력은 기울었다 하더라도 사회 혼란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주계급과 상공업자들이 생겨나 백성들을 여전히 착취하고 있었다. 제후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남의 나라를 틈만 나면 침범하여 세상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으며, 한편 제후들의 나라 안에서도 기존 질서와 윤리가 무너져서 대부들끼리는 물론 대부들과 제후 사이에서도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었다. 묵자가 태어난 시절의 세상이란 이처럼 분열과 분쟁이 거듭되고 있는 혼란이 극한 시대였다. 전국시대 상황이 혼란했다는 것은 저번에 공자, 맹자, 순자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제후들은 자기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남의 나라를 틈만 나면 침범하여 결국 7나라의 제후국이 남았는데 그들을 전국치룽이라고 부른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천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권능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 자체 내부에서 대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한, 위, 조로 3분이 되었는데, 진나라 제후가 주나라 천자에 대해서 이 사실을 꼬발랐는데 천자가 이 한위조 세 나라의 대부를 제후로 봉을 한 이후로 천자의 권능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들끼리는 물론 대부들과 제후 사이에서도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기가 전국시대였습니다. 묵자는 처음에 주나라 귀족이며 의뢰에 통달했다는 사각이란 학자의 자손에게서 글을 배웠다. 그는 공자의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육아의 번거로운 예의는 백성들의 생산을 제하여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들 뿐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본시 노나라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문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었고 또 공자가 거기에 나서 옛날 전적들을 정리하고 편찬하기도 하였으므로 사실 이 시대의 중국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묵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가들이 숭상하던 시경과 서경을 공부하고 예를 익혔지만 그런 것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묵자가 보기에 유가들이란 번잡한 예의를 믿기로 하여 귀족들에 기생하는 쓸데없는 존재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중국 전통 문화의 전승자이며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유가들의 타락은 묵자로 하여금 그들의 형식주의에 강렬하게 반발하였다. 묵자 역시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를 바로잡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해서 그는 사각이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학은 공자가 죽고 난 뒤 그의 제자들이 많게는 3,000명, 유교에 능통한 자들만 72명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이 중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기반을 잡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자가 유가들이 하는 행태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유가들은 번잡한 예의를 믿기로 하여 귀족들에게 기생하는 쓸데없는 존재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물론 유가 내에서도 맹자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묵자가 보기에 유가의 방식으로는 이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를 바로잡을 수 없을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유가 집단으로부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공무원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의 직업 성격상 국민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국민 세금으로 그들에게 봉급을 주고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인데 헌신과 봉사는 없고 오로지 안정된 직장과 빵빵한 연금을 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시험에 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것이고 그게 바로 기생충인 겁니다. 그들로 인해 멀쩡한 공무원들까지 다 싸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에 대한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에게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기사 내용이 맞든 틀리든 그 기사 내용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모두 기생충인 겁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벌 총수나 그 자녀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기생충들입니다. 이런 기생충들은 모두 쏟아내서 대마도로 유배를 보내거나 후쿠시마 원전에서 정년보장제로 청소를 시켜야만 대한민국의 춘추 전국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묵자는 공자가 이상으로 받아들였던 주나라의 제도를 반대하고 한층 오래된 하나라 사회와 정치를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하나라의 건설자인 우임금의 자기 희생적인 노력이 모든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하게 살며 실천공행하던 묵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임금은 천하의 홍수를 다스리기 위하여 자기 가정도 돌보지 못하며 거친 정강이에는 털이 붙어날 겨를도 없이 애써 일하고 노력한 행동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묵자의 집안은 사회의 하층 계급인 공인이나 노동자였던 것 같다. 묵자는 그러기에 몸소 성을 방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제조하는 방법에 통달해 있었고 나무로 하늘을 나는 솔개를 만들기도 했으며 큰 수레바퀴에 끼는 빗장나무를 깎기도 했다. 그리고 봉건적인 사회계급이나 귀족들의 사치에 강렬한 반발을 보이며 근로와 전룡을 내세운 것도 그의 출신이 천하다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공자는 혼란한 춘추 전국시대를 바로잡기 위해 주나라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묵자는 그러한 육아의 방식으로는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라의 사회와 정치를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우임금이 자기 희생적인 노력으로
모든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하게 살며 실천궁행하던 묵자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해서 묵가 사상가들은 이러한 우임금의 정신을 계승하여 매사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근로와 근검전력하는 전용의 가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게 됩니다.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을 공부하다 보면 주나라의 문무를 닮아야 한다느니 하나라의 우임금을 닮아야 한다느니 복희씨와 신농씨를 닮아야 한다느니와 같은 그러한 주장들을 많은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복고주의적 역사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역사의 시원을 사망과 오제로 잡는데 사망에는 수인씨와 복희씨, 신농씨가 있고 오제는 요, 순, 우, 탕, 문무 왕이 있습니다. 보통 무왕을 주공이라 부릅니다. 제가 중등학교 시절에는 은나라의 각골 문자가 발견되어서 은나라 이후를 실제하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고 그 이전을 설화로 보았는데 최근에 하나라와 관련된 여러 문물들이 출토가 되어 최근에는 하나라까지 실제하는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춘추 전국시대 공자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을 주나라에 평온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고 묵자는 우나라 우임금 시절에 평온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묵자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맹자는 이러한 묵자의 주장에 대해서 요순 임금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을 하였고 도가는 복희씨와 신농씨 시절로 되돌아가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를 수급해보면 점점 위로 복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백가의 여러 사상가들이 이러한 혼란이 없던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나라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따지고 보니 주나라보다는 하나라, 하나라보다는 요순보다는 신농, 복희와 같이 소급해서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복고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는 진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되고 그 최초의 황제는 진시황제인데 여기서 황과 제는 사망과 오제에서 따온 말입니다. 묵자의 집안은 하층계급 가운데서도 공인계급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입을 할 때 약소국에서 묵가 집단에게 SOS를 치게 되면 천리길도 마다하고 묵가는 그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해서 몸소 성을 방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로 묵가들이 먼저 공격을 하진 않습니다. 오로지 방어를 통해서 강대국들을 철수를 시킵니다. 이러한 방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기구들을 제조합니다. 묵가 집단이 성을 방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핵심 사상인 겸해 모두를 사랑하라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기구들은 하늘을 나는 솔개를 만들기도 하고 큰 수레바퀴에 끼는 빗장나무를 깎기도 합니다.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묵가 사상가들이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묵가의 집안이 아마 공인이지 않았나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들이 어떤 기구들을 만들었는지 그 모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처럼 다양한 기구와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묵과의 집안이 공인 집안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장비들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할 때 약소국의 성을 방어하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행동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전쟁을 부정하는 그의 실천적인 이력이 웅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강대국인 초나라가 약소국이었던 송나라를 공수반이 만든 새로운 무기로서 공격하려고 하자 묵자는 노나라로부터 열흘밤을 가진 고초를 극복하며 초나라로 달려가서 온갖 노력을 다하여 전쟁을 막는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 묵자는 항자우와 제나라 임금을 찾아가 설복시켜 전쟁을 사전에 막았다. 노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에도 묵자는 양무군을 설복시켜 전쟁을 막았다. 묵자는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노고나 위험은 아랑곳 없이 과감하게 행동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묵자의 행동 반경은 초인적인 우임금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유세를 일삼던 다른 사상가들로서는 따르기 힘들 만큼 넓다. 한때 잠시나마 송나라의 대부가 되기도 했지만 제나라에 가서 대왕 전하를 설복시켰고, 위나라에 가서는 대신인 공양 환자를 설복시켰고, 위나라와 울나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묵자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핵심 사상인 겸해 사상에 입각해서 전쟁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묵자는 철저하게 약소국의 입장에서 전쟁에 참전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묵자는 송나라, 노나라, 정나라와 같은 약소국을 위해서 자신의 노고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묵자는 행동가인 한편 분수에 넘치는 대우나 보수는 바라지 않았다. 한 번은 그의 제자인 공상과의 이야기를 듣고 월나라 임금이 탐복하여 50처의 수레를 보내면서 오나라의 옛 땅 500리를 떼어주겠다고 하면서 묵자를 초빙하였다. 그러나 묵자는 그러한 과분한 대우야말로 바로 자기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초빙을 거부하였다. 묵자는 앉은 자리가 따스해질 틈도 없이 행동하고 일하였으며 묵자의 연통은 검어질 수가 없다고 할 만큼 검약하는 한편 사방을 돌아다녔다. 이것은 모두 자기를 바쳐서라도 온 인류를 잘 살게 하려는 겸해의 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러기에 그와 반대학파인 맹자도 묵자는 겸해를 주장하여 머리 꼭대기부터 발꿈치까지 털이 다 닳아 없어지더라도 천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면 감행하였다고 말하였다. 장자도 묵가들은 모두 거친 옷을 입고 나막신이나 집신을 신고서 밤낮 쉴 새 없이 스스로 고생을 다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임금의 도가 아니며 묵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묵자는 정말로 천하의 호인이니 찾아도 얻기 어려운 분이다. 그는 비록 몸이 파리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버리지 않았으니 제사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 속에서도 존경과 탐복을 아울러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순자가 묵자의 학문을 가리켜 노예의 도라고 하였지만 동근적인 사회계급을 부정하던 그로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욕이었을 것이다.
묵자는 분에 넘치는 대우나 보수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은근히 분에 넘치는 보수나 대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한 대가에 비해 필요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면 기뻐합니다. 아주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가 나더라도 병원에 아예 들어 누워 버린다거나 잠깐만 보수하면 고쳐 써도 될 것 같은데 부속품 자체를 아예 교체해 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람이 다친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냥 차 수리하면 끝날 것 같은 교통사고에 만약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이번 참에 아예 뽕을 뽑자는 식으로 달려듭니다.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분명 혼탁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묵자처럼 필요 이상의 희생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필요 이상의 대우나 보수는 바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묵자는 전룡, 즉 검약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다간 인물입니다. 묵가들은 모두 거친 옷을 입고 나막신이나 집신을 신고 밤새 쉴 새 없이 스스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은 모두 자기를 바쳐서라도 온 인류를 잘 살게 하려는 겸해의 정신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약소국을 위해서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천리길을 열흘 동안 꼬박꼬박 걸어간 것이나 평소에는 근면성실한 근로정신이 항상 몸에 빼어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약하여 거친 옷이나 나막신을 신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모두 온 인류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겸해의 정신에서 비롯된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자가 말하는 겸해란 도대체 뭐냐? 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묵자의 핵심 사상은 한마디로 겸해라고 할 수 있다. 겸은 아우르다는 뜻을 가진 겸병에서 따온 것으로 남과 나의 대립적인 관계를 인류 전체의 상호관계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대되는 별은 사람을 구별하여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친다는 의미를 줄인 말이다. 묵자의 겸해편에서는 겸사와 별사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겸사는 늘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기에 친구 위하기를 자기 몸 위하듯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별사는 남 위하기를 자기 몸 위하듯 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겸사의 사랑은 바로 겸해이고 별사의 사랑은 곧 별해라고 하는 것이다. 묵적은 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겸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묵자의 겸해 관념은 자기 위주의 사고를 전환하여 타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겸해는 원칙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도덕 원칙인 것이다. 겸해의 반대인 별은 이해가 상충하는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차별하는 태도이다. 별은 남을 미워하고 해침으로써 나를 위하고 이롭게 하려는 의도에서 분별과 차별을 취한다. 겸해는 분별과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 겸은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며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우임금의 초상입니다. 묵자는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주나라 봉건 제도의 복고를 주장한 공자를 반대하면서 우왕의 공동체 사회 복귀를 펼쳤다. 묵자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로 확정시켜 나간 실천적 철학자이며 혼란한 전국의 원인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그 대안을 제시한 합리적 사상가였으며 민중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종교가로서 삶을 살았다. 이상으로 묵자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